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하는 뉴스판 금요일 저녁 순서 시작합니다. 저희 뉴스판은 정윤회 문건 파동 이후에도 정윤회 씨의 측근에 대한 인사청탁을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사실을 단독으로 확인했습니다. 특종 보도합니다. KT에 대한 인사청탁은 도를 넘었습니다. 억지로 집어넣은 인사가 한 달 만에 그만뒀는데도 다시 일하게 해달라는 민원까지도 박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 특종으로 준비했습니다. 박 대통령에게 주사를 놔준 의혹을 받는 주사 아줌마, 이른바 백 선생을 TV조선이 단독으로 인터뷰했습니다. 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광화문에 메인 캠프를 차리기로 했다는 사실도 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 특종 기사들은 잠시만 기다리시고 첫 소식은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설치한 위안부 소녀상과 관련해 일본이 각종 보복에 나서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일 통화 스와프, 경제협력 모두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최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 대사와 부산 총영사를 다음 주에 임시 귀국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항의 시위입니다. 領事関係に関するウィーン条約に規定する領事機関の威厳等を侵害するものと考えており、同条規定に照らして極めて遺憾であります。 일본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우리 정부와 진행 중인 통화 스와프 협의를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한일 고위급 경제 협의도 연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초 계획을 뒤엎는 명백한 경제 보복 조치입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과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이 철거될 때까지 이 조치는 계속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위안부 합의에는 한국 정부가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소녀상 문제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소녀상 철거 약속으로 일방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미국까지 끌어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이 위안부 합의에 역행하고 있다며 대미 외교전을 벌였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강공에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유감을 표명하는 정도였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나올 줄 예상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텐데 그동안 수수방관하던 외교부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할지는 의문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과 관련하여 오늘 가기에서 결정한 조치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오늘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경제보복 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대사 조치가 아니라 면담으로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외교부 당국자를 일본에 보내 해결책을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녀상을 설치한 부산의 시민단체에 소녀상 이전을 권유해보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여기에 대해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도 강하게 철거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정부는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일본이 국내 정세 혼란을 악용하려는 의도에 말려들기보다는 우리가 그것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외교 원칙을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교부가 소녀상 문제를 조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다 이를 키웠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외교부는 또 워싱턴 한일 외교차관 협의에서 일본 측이 부산 소녀상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아왔습니다. 오늘 종일 대책회의를 했지만 대응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한중 관계에 이어 한일 관계까지 냉각기에 빠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한일 외교 갈등의 중심이 된 부산 평화의 소녀상은 기습 설치와 철거, 재설치 과정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일본 영사관 앞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하동원 기자가 전합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1년째인 지난달 28일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시민단체들이 소녀상을 기습 설치했습니다. 위안부 합의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워질 때까지 계속 시민들과 함께 저희가 캠페인도 하고 부산동구청과 경찰은 도로에 설치할 수 없는 조형물이라며 강제 철거에 나섰습니다. 몸싸움 끝에
소녀상은 4시간 만에 강제 철거됐습니다. 하지만 철거된 소녀상이 야적장에 방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동구청은 이틀 만에 백기를 들고 소녀상 반환과 함께 재설치를 묵인했습니다. 빨리 돌려드려서 소녀상을 염원하는 시민단체 여러분들이 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좋겠는데. 지난달 31일 영사관 앞에서는 소녀상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소녀상 주변 현수막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해 시민단체는 공공조형물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일본은 무리한 외교적 조치를 취할 게 아니라 식민 지배와 전쟁 범죄에 대한 공식적 사죄와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우리 외교가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일본과의 갈등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이 됐고 이전부터 제기됐던 중국과의 사드 배치 갈등은 정도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경제 보복을 노고로 하고 있고 중국 매체들은 아예 조롱조로 나옵니다. 그런데도 우리 당국 속수무책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언론들이 사드 때리기에 총대를 맸습니다. 관영 매체인 국제재선은 고질병에는 쓴 약이 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력한 보복을 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다른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사드에는 한국의 지휘권이 없다며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주권 행사라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예 대놓고 조롱한 겁니다. 전 세계 운항 불허와 크루즈 입항 취소 등 보복 조치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중국 정부는 여전히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합니다. 하지만 이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중국이 사드와 무관하다고 부인하고 있어 설득하기도 어렵다고 털어놨습니다. 공식 대응도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며 주저하는 모양새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급기야 중국에 쏠린 한류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남아시아, 이슬람권 등으로 방송 한류에 대한 신시장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이마저도 이들 지역은 중국에 비해 당장의 수익성이 없고 일부 국가는 중국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네, 우리 기업도 기업이지만 중국에 진출한 방송, 영화 제작사와 PD들까지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전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별에서 온 그대의 장태유 PD, 나는 가수다의 김영희 PD, 런닝맨의 장혁재 PD 등 중국에서 영입한 국내 스타 PD들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협의 중이던 내용들을 다 중단을 했고요. 한국 감독이 중국에서 접촉하는 거 어렵다. 아티스트, 연기자들 안 된다. 심지어 연출자 이름을 뺐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돈을 많이 줄 테니 네가 디렉팅은 하고 이름을 왕샤오핑 이렇게 중국 사람으로 내고 너의 존재는 없어져라. 한중 합작 영화를 제작 중인 한 관계자는 사드에 이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이 직격탄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드 때는 그래도 송중기나 전전 이런 광고는 그냥 줬어요. 한일 군사정보협정인가? 그거 맺으니까 그때는 송중기 그 광고도 실제 다 빼더라고. 한국 배우들이 나오는 광고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 시장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오는 제작진도 적지 않습니다. 우여곡절도 돼 다 준비가 되더라도 중국 A급 배우들이 한국 감독 작품에는 출연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되니까 일이 끊기거나 또는 헐값에 이용 당하는. 국제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애꿎은 한류 제작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네, 한국의 외교 위기, 중국, 일본만으로는 부족한 걸까요? 이 굳건한 동맹 관계를 자랑해온 미국과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오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일본 기업인 토요타에 관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 공장을 지어 미국의 자동차를 팔면 관세 폭탄을 매기겠다는 건데 우리 기업도 관계가 있습니다. 기아차가 멕시코에 공장을 지어 대미 수출 전진 기지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태영 기자가 문제점 짚어봅니다.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그렇지 않으면 막대한 국경세를 내야 할 것. 트럼프 당선인이 현지 시간 5일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1,900억 원 규모의 공장을 멕시코에 지어 미국 수출용 차량을 생산하겠다고 하자 압박에 들어간 겁니다. 트럼프의 기습 공격에 도요타 주가가 요동쳤고 도요타 측은 급히 성명을 내고 수습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미국 자동차 회사인 포드와 GM에게 국경세를 빌미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포드는 2조 원 규모의 멕시코 공장 신규 설립 계획을 취소하고 미국의 공장을 설립하기로 하며 백기를 들었습니다. 트럼프가 공약으로 세웠던 이른바 제조공장 유턴에서 한국 차도 예외는 아닙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30억 달러 규모의 기아 자동차 공장이 멕시코에 들어섰다며 한국 자동차에 미국 관세 리스크가 더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는 오바마 재임 당시 정치적 동기로 임명된 각국 대사들에게 취임식 이전에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지금부터는 TV조선이 단독으로 입수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검찰 조사 진술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연속으로 보도합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진술서를 보면 박 대통령은 정윤회 씨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을 포스코에 콕 집어 인사청탁을 했습니다. 인사청탁 시점이 정윤회 문건 사건 이후인 2015년 5월이어서 이 문건 사건 이후에도 정윤회 씨의 영향력이 건재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유경 기자의 특종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5년 5월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을 시켜 권오준 포스코 회장에게 홍보 전문가 조모 씨를 포스코 홍보실장으로 채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말씀이 포스코도 홍보가 중요한데 홍보에 유능한 인력이 있으니 포스코 회장한테 좀 활용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조 씨가 안 전 수석에게 보낸 문자에 따르면 권 회장은 조 씨를 만나 언론 쪽에서 말이 나올지 모른다며 공모 형식으로 뽑겠다고 하면서도 힘이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서 일했냐는 등을 물으며 뒷배경이 누군지 떠본 뒤 실제로 전무급으로 채용했습니다. 광고계에서 경력을 쌓은 조 씨는 과거 2007년 경선 때부터 박근혜 캠프 외곽에서 일하며 정윤회 측근으로 분류됐습니다. 조 씨는 포스코에 입사한 뒤 최순실 사대 내 사익을 불려준 흔적이 없어 검찰은 조사만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정윤회 문건 사건 이후인 2015년 5월에도 박 대통령이 정윤회 측근으로 알려진 사람을 챙겼다는 건 정윤회 씨의 영향력이 남아있었다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정윤회 씨를 알지 못한다며 과거 캠프에서 일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권오준 회장에게서 연임에 부담스러우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난해 11월 포스코를 퇴사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차은택 씨의 광고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서 KT에 인사청탁을 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낙하산으로 들어간 최순실 씨 측근 부인의 경우에 한 달 만에 퇴사했는데도 박 대통령이 다시 채용하라고 또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당시 공공기관 빈자리 인사는 계속 미루면서 유독 최 씨 측근의 인사는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이어서 박상현 기자의 특종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초 안종범 경제수석을 시켜 최순실 차은택 씨의 측근인 이동수 신혜성 씨를 KT의 임원급으로 입사시킵니다. 대통령께서 KT 광고 쪽 간부가 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바깥에서 들린다. 이동수를 그쪽으로 보내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차은택의 회사에 광고 물량을 몰아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신 씨는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한 달 만에 회사를 그만둡니다. 1년 뒤 박 대통령은 신 씨를 재입사시키라고 다시 지시했지만 안 전 수석은 KT 황창규 회장에게 거절당했습니다. 황창규 회장이 몸이 아프다고 한 달 만에 퇴직을 한 거라 다시 채용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원칙마저도 무시한 낙하산 인사였기 때문입니다. 최순실의 주머니를 불려주려는 인사청탁이었기 때문에 이동수 씨는 브랜드 지원 센터라는 새로운 조직까지 만들어 KT의 전무로 입사합니다. 이 전무는 첫 출근 날 안 전 수석에게 패기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감사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공석 중인 청와대와 정부 요직이 수두룩하고
국립대 총장 자리를 몇 년씩 비운 채 방치하면서도 박 대통령은 최순실 사단의 배를 불리는 민간기업 인사는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덴마크에 붙잡혀 있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자진 귀국하겠다는 뜻을 번복했습니다. 기자들과 처음 만나서는 아이와 함께 있게 해준다면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제 아이를 면회하고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덴마크 현지에 가 있는 김태훈 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 기자, 이 정유라 씨가 입장을 바꿨네요. 네, 정유라 씨는 덴마크에서 고용한 변호인을 통해 자진 귀국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는 지난 2일 막 체포됐을 당시엔 아이와 함께 있게 해주면 내일이라도 귀국할 수 있다는 조건부 귀국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를 뒤집은 겁니다. 정 씨는 체포된 지 5일 만인 어제 아들과 처음으로 면회를 했습니다. 이 자리엔 정 씨 도피를 돕던 남성들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 씨는 구금 연장 심리에서 임시로 변호를 맡은 얀 슈나이더 변호사가 아닌 체포되기 전에 선임했던 코펜하겐의 유명 변호사와 다시 접촉해 전략을 새로 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이 정 씨의 자진 귀국과 상관없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변호인 측도 굳이 자진 귀국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또 한국에 들어와도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입장을 바꾼 배경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덴마크 검찰이 범죄인 인도를 결정해도 국내 송환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유라 씨가 계속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강제 송환까지 1년 넘게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덴마크 올보르에서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네, 이번엔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상황입니다. 특검팀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수사를 거의 끝냈다는데 이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나가 있는 이정민 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 기자, 특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이 조윤선 문체부 장관 곧 부를 것 같다고요. 네, 이른바 문화예술계 관련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다음 주 초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또 문학의 지원 배제 명단이 존재하는 것이 맞다면서 그 일부를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는 물론 실제 어떤 배제 조치들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또 김기춘 전 실장이 명단 작성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 원본도 확보했습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와 진술을 모두 확보하고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불러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기자, 오늘은 남궁곤 이대 전 입학처장 그리고 임대기 제1기획사장이 소환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임대기 제1기획사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지금까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여 원을 후원한 경위와 그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29일 김재열 제1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5년 7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독대하는 자리에서 삼성의 지원을 요청한 정황이 드러난 상태여서 특검이 이 부회장 소환도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특검은 또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학점 특혜 등과 관련해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헌법재판소 증인 출석을 거부한 채 사실상 잠적한 상태입니다. 헌재는 경찰에 소재 탐지를 요청했고 특검 역시 두 사람의 혐의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떳떳하다면 이렇게 찾아 나서기 전에 출석해야겠죠? 박성재 기자입니다. 구속된 정호성 전 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은 어제 헌재의 증인신문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을 모신 그런 비서관으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냐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잘 하시리라 이렇게
믿고 있고.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두 사람은 앞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도 불출석했습니다. 사실상 잠적 상태로 파악되자 헌법재판소는 이들의 행방을 파악해달라며 경찰에 소재 탐지를 요청했습니다. 박용수 특별검사팀도 두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 방침을 세웠습니다. 특검은 최순실 씨와의 공유 이메일을 허가한 사람이 이 전 비서관이라는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도 기밀 문건 유출 혐의 공범이라는 뜻입니다. 보안 손님을 관리하던 안 전 비서관에 대해선 최 씨의 청와대 출입 문제와 함께 각종 인사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풀기 위해서도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에게 전달을 했다. 윤전추 행정관 역시 세월호 당일 관저 집무실에서 안 전 비서관을 만났다고 증언했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은 최순실 씨를 두 차례 만났지만 정유라 씨 학생의 어머니인 줄로만 알았다고 말했죠. 그런데 특검 조사 결과 최순실 씨와 수십 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여기저기서 거짓말이 또 드러나네요. 자, 특검팀은 곧 최 전 총장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은 최순실 씨와의 인연을 극구 부인해왔습니다. 2015년 정유라 씨 입학 후 학부모 자격으로 온 최 씨를 만나 인사만 나눴을 뿐이라는 겁니다. 잠깐 두 차례 들렀었습니다. 자, 최순실의 배경에 대해서 그때도 잘 몰랐습니까? 저는 그 정유라 학생 어머니로 사실은 알았고 지금과 같은 이런 것은 제가 정유라 학생에 대해서는. 하지만 특검팀 조사는 달랐습니다. 통화 내역 조회 결과 최 전 총장이 지난해 최순실 씨와 수십 차례 통화한 기록이 나온 겁니다. 위정 혐의로 고발 요청을 최순실 사이의 통화 내역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일부 그런 정황이 있는 것으로. 특검팀은 또 최 전 총장이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와 수차례 골프를 쳤다는 관계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전 총장은 청문회 때 이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골프를 거의 치지 않습니다. 같이 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위증 의혹에도 최 전 총장은 언론을 피하고 있는데 특검팀은 곧 최 전 총장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그런데 요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움직임이 뭔가 좀 조직적이다. 이런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최순실 씨 등 핵심 인물들이 진술을 바꾸거나 어떻게 보면 좀 버티기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죠. 일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첫날 기자 간담회를 자청한 것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종 의혹과 혐의가 터무니없다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해석입니다. 장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해 첫날 기자간담회에서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누구를 봐줄 생각 이거는 손톱만큼도 없었고. 간담회 이후 최순실 씨 등 핵심 인물들의 대응은 한층 더 일사불란해졌습니다. 그동안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했던 정호성 전 비서관은 첫 공판에서 태블릿 PC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으며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역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증거와 절차를 문제 삼는 시간 끌기 전략인데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은 아예 증인으로 나오지도 않고 참적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특검 소환을 거부했고 딸 정유라 씨도 덴마크에서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해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박 대통령과 공모 혐의를 받는 핵심 피의자들이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모양새입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주요 피의자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정 전 비서관, 김종 전 차관, 차은택 씨 간 말맞추기 정황이 포착되자 구치소를 압수수색하고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 어제 저희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박 대통령의 관저 생활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TV조선이 특종 보도한 대통령 의상실 영상에서 윤 행정관은 최 씨의 지시를 받고 분주히 움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영상 다 보셨는데요. 윤 행정관은 최 씨를 몇 번 마주친 게 다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대통령에게 유리한 맞춤형 답변만 했다는 지적인데 함께 보시죠. 최현식 기자입니다. 윤 전 주행정관이 최순실 씨 바로 옆에서 문서를 보여줍니다. 양손으로 공손하게 옷을 펼쳐 보이고 최 씨가 떨어뜨린 옷을 황급히 줍습니다. 그러나 윤 행정관은 의상실에 최 씨가 있어서 받고 최 씨가 뭘 했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가 명세표를 받고 현금을 건넵니다. 고영태 씨도 최 씨가 의상비를 냈다고 말합니다. 증인이 받은 게 얼마였습니까? 제가 받은 건 한 120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악어는요? 악어는 280 이 정도 받았어요. 그러나 윤 행정관은 대통령이 의상비 전달을 지시하면 자신이 가져다 줬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 의무장교 신보라 대위는 가글을 전달한 사람으로 남자 행정관을 지목했습니다. 윤 전 추행정관 여자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그날 전달했던 거는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윤 행정관은 자신이 가글을 올려놓고 집무실 인터폰으로 말씀드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행정관은 세월호 전날 일은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가 대통령의 외출 여부를 묻는 질문엔 없는 걸로 기억한다며 말을 뒤집었습니다. 국회 소추위 관계자는 답변을 준비해 연습했지만 계획대로 되진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현식입니다. 청와대 출입 의혹을 받는 주사 아줌마, 이른바 백 선생을 TV조선이 처음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최순실 일가의 집안 사정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 백 씨는 청와대에 절대 간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윤동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주사 아줌마 백모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최순실 씨와 언니 최순득 씨의 집을 드나들며 주사를 놨습니다. 백 씨는 최 씨 일가 사람들의 성격이 괴팍하다고 전합니다. 그 사람은 좀 성격이 좀 약간 좀 뭐가 나가지고 개팍하다며. 그냥 나쁘게 말하 개팍하지가 좀 예민해서 누구하고 다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4년 동안 진통제를 한참 먹고 있어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임신 사실도 몰랐고 장시호가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고 전했습니다. 승마하면은 매수가 불규칙하게 나오는데 임신애를 몰랐던 거야. 매수가 몇 달 안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그 와서 얼마나 지가 차요. 학생이 애를 놓는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뛰라고 했다고 그러고 있더라고. 청와대 납품 의혹이 일었던 최 씨 일가의 꽃집 존재에 대해서도 증언했습니다. 나도 남한테 그랬어. 왜 꽃집을 해. 꽃을 왜 해서 할 때 청와대에 들어가잖아요. 꽃이. 무슨 날 때면 꽃 들어가고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하지만 백 씨 자신이 청와대를 출입한 사실은 극구 부인했습니다. 청와대는 무슨 식으로 들어가요? 진짜 왜 그러니까 들어갔으면 내가 들어갔다고 나왔으면 난 문제겠네 뭐. 나이가 많아 주사를 놓을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주사 사실도 정면 반박했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눈이 얻어서 주사 못 놨는데 나이가 74살이야 내가. 박근혜를 할머니 같은 사람은 나 나중에 하겠어? 간혼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어? 최순실 얼마나 뺏겼는데 나 같은 여자. 하지만 백 씨가 최근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회당 15만 원 내외를 받고 주사 영업을 했습니다. 청와대를 드나들지 않았다, 박 대통령에게 주사를 놓지 않았다는 증언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백 씨가 한창 최순실 씨 일가에 주사를 놔주던 시기는 정호선 전 청와대 비서관이 휴대폰으로 주사 아줌마 문자를 수신한 시기와 일치합니다. 야구동도 빌딩 있잖아요. 거기 제주도 집이잖아요. 딸들이 독일 나갈 때 저녁에 맞을 시간이 없다고 처방전을 가져와서 병원에서 가져와서 나보고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백 씨는 지난 2005년 불법 시술을 하다가 구속돼 벌금 200만 원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검은 곧 백 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네, 조은영 리포트 보셨습니다만 이 피의자들이 입을 맞추는 흔적들이 조금 보이는데요. 취재 기자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최호정 기자. 주요 피의자들 뭔가 이렇게 딱 짠 듯한데 그런 정황들이 좀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박 대통령 측과 최순실 측의
주요 발언들을 보시겠습니다. 네. 최 씨와 대통령은 공모를 한 적이 없다. 최 씨와 안종범은 모르는 사이다. 네. 그리고 검찰이 대통령을 억지로 끼워 넣었다인데 공모 혐의는 부인을 하면서 양측이 변론은 오히려 공모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안 전 수석 측은 공동 정범이 전가에 보도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무 곳에나 공동 정범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말라는 이야기죠. 네. 박 대통령과 최 씨의 논리는 한결같습니다. 일단 안종범 수첩에 대통령 지시사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이를 부인하진 않습니다. 대신 박 대통령이 정책적 차원에서 기금모금을 지시했다면서 네. 강요 등의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논리도 무너진다는 주장입니다. 네. 특히 검찰이 최순실과 안종범을 엮기 위해 가운데에 박 대통령을 억지로 끼워 넣었다는 주장인데 최 씨는 청와대 간 적도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어제 지금 막 보여드렸습니다만 윤전추 행정관 이분의 발언이 말이죠.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어떤 게 문제죠? 그렇습니다. 윤전추, 최순실 두 명의 말을 들어보면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윤 행정관은 의상실 영상에서도 보듯이 최순실 씨의 개인 비서 노릇을 한 정황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가까운 것 같이 보였는데요. 예, 이런 윤 행정관이 최 씨를 청와대에서 받고 그리고 안에서 만났을 때는 인사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일 경우 최 씨의 말은 거짓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어제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이 눈길을 끄는 장면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한번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안 전 수석 측과 검찰이 증거인멸 의혹을 갖고 충돌했습니다. 안 전 수석 측은 휴대폰을 여러 대 압수당한 사람이 이제 안 전 수석이 휴대폰을 검찰에 압수를 당했죠. 네, 그랬죠. 다른 사람에게 설마 폰을 없애라고 지시를 했겠냐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말 대신 증거를 새로 내놨습니다. 안 전 수석 자택서 압수한 증거인멸 대응 방안 문서를 공개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전자레인지에 이제 휴대폰을 안에다 넣고 돌리면은 안에 있는 내용이 없어질 수 있다. 네. 그리고 휴대폰의 우측 상단 3분의 1 지점을 강한 둔기로 집중적으로 타격을 하면은 이제 증거를 또 없앨 수 있다라는 거기 내용이 칩이 있는 모양이군요. 예, 담겨 있는데 특히 극비 행선지로 이동할 때에는 휴대폰을 꺼라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그런 주문도 있었는데 마치 이제 스릴러물 속의 주인공이란 생각도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하는군요.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정유라 씨가 지금 막 보도를 저희들 했습니다만 한국에 오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뭔가 나름대로 의도가 있겠죠. 네, 조금 전 이제 덴마크에서 들려온 소식인데 최 씨는 일단 아이와 함께 있으면은 자진해서 귀국하겠다. 네, 다시 그렇게 말해서 이야기했죠. 네. 특검에서 자신을 구속시키지 않을 경우 돌아오겠다는 거였는데 이 말을 철회한 겁니다. 네. 정치 측에서는 현 시점에서 한국에 돌아올 경우 덴마크에 있을 때보다 상황이 더 불리하게 돌아갈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특검이 범죄자와 협상은 없다면서 단호한 입장을 보였고 지금 돌아올 경우 성남 민심이 부담스럽겠죠. 또 덴마크 구치소에서 생활이 비교적 괜찮은 점이 알려지면서 피자까지 시킬 수 있다고 그러대요. 예, 그런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어제 이제 아이를 만나면서 심경에 변화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특검과 정 씨의 싸움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법정 투쟁을 벌일 텐데 대법원 소송까지 갈 경우 유섬나 씨와 비슷한 사례로 전개가 될 수 있어서 특검 수사가 만료되는 4월까지 못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특검 수사가 끝나더라도 기소를 하는 건 또 특검팀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이 이제 이거를 맡게 되는 거고. 특검팀과는 인연이 없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에 대해서 이제 특검 관계자랑 조금 전에 통화를 했는데 달라질 것 없다는 반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유는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덴마크에서 긴 시간 동안 구금돼 재판을 받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은 한국에 돌아오면은 구금을 안 시키겠다는 이야기인가? 라는 이야기로도 들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권으로 가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40%를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정당 지지율을 모두 합친 것보다 높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대구, 경북, 그러니까 TK 지역 지지율에서도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을 크게 앞섰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주 연속 정당 지지율 40%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역대 최고치입니다.
민주당은 작년 9월 마지막 주 정당 지지율 24%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하다 작년 마지막 설문조사 때 40%를 기록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개혁 보수신당 창당 효과로 민주당과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새누리당은 12%로 국민의당과 같았고 새로 이름을 올린 개혁 보수신당은 6%로 다른 정당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개혁 보수신당과 지지가 분산되면서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3주째 민주당에 뒤졌습니다. 민주당 29%, 새누리당 19%, 개혁 보수신당 12%를 기록해 개혁 보수신당은 TK 지역에서 전국 지지율보다 2배 더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첫 직무수행평가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8%로 잘한다고 답한 36%보다 높았습니다. 다만 새누리당 지지자의 86%, 개혁 보수신당 지지자의 74%가 황 권한대행의 직무평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네, 지지율 고공행진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에게 비판적인 의원들에 대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어김없이 문자 테러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13년 전에 했던 풍자 연극까지 문제가 됐습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경찰이 죽은 거가 얘기야 난리는 2004년 8월 한나라당 의원들이 만든 풍자 연극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판했던 개혁보수신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혼쭐이 났습니다. 문자 폭탄을 받고 있습니다. 내용도 아주 험악하고 전화기를 쓸 수가 없어서 저도 이 전화기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 원내대표가 하루 동안 받은 항의 문자만 200통이 넘습니다. 18원 후원금도 세도해 후원 계좌까지 닫았습니다. 열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느냐, 다음 총선은 포기하라 등 보수신당 의원들이 받은 문자 내용도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조직적인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여기고 이런 식의 테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주 원내대표와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은 오늘 공개 발언을 한 뒤 다시 수십 통의 항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보수신당 관계자는 분명한 사이버 테러라며 이래서야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겠냐고 친문 진영을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네, 같은 당 소속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저희 뉴스판에 출연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에게 편향된 개헌 관련 보고서의 문제점을 좀 짚었는데 의원실이 오늘 급하게 해명글을 올려야 했습니다. 또 이 보고서를 비판했던 다른 의원들도 문사 메시지 공격을 받았습니다.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던 민주당 지도부는 어물쩍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홍혜영 기자입니다. 좀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어제 TV조선에 출연해 논란이 된 개헌 보고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왜 당의 공식 조직인 연구원에서 이런 오해가 충분히 있을 만한 이런 보고서를 내서 당의 분란을 자초하느냐. 출연 뒤 비판이 쏟아지자 결국 김 의원 보좌진은 SNS를 통해 김 의원의 소신은 정권 교체라며 진심은 믿어달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에게도 인신공격성 문자가 쇄도했고 김부겸 의원은 문자 테러에 시달리다 아예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조차 문자 폭탄을 비난했습니다. 당을 망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정말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입장을 하다고 그런 식의 공격을 합니까? 민주당 지도부는 논란의 단초가 된 개헌보고서 진상조사를 결과 발표도 없이 어물쩍 넘겼습니다. 김영익 원장이 지난번에 사의를 표명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최고위원들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한테 일임을 한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난 겁니다. 추미애 대표는 개헌 저지 보고서는 아니었다며 김용익 민주연구원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순실 게이트에 빗대 민주당의 사당화와 패권주의에 대한 염려가 커졌다고 했고 김부겸 의원 측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을 상황으로 몰아가는지 안타깝다며 친문 패권주의를 비판했습니다. 결국 문재인 전 대표가 SNS 일각에서의 우리끼리 과도한 비난은 옳지 않다고 친문 진영을 말려야 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오는 12일 귀국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캠프를 서울 광화문에 차릴 계획입니다. 국민을 실망시킨 여의도 기성 정치와 선을 그으면서 이 광화문 촛불 민심을 존중하겠다는 뜻입니다. 백대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사실상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서울 여의도가 아닌 광화문에 대선 메인 캠프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 전 총장 측 관계자는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뒤편에 100평 규모의 선거 사무실 가계약을 마쳤다며 기자실을 배치하고 광범위한 역할을 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의도 기성 정치와 선을 그으면서 행정의 중심인 광화문에서 국민만 바라보고 정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위치 선정이라며 광화문 촛불 민심 존중이라는 의미도 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반 전 총장 주변에는 김숙, 오준 전 대사가 총괄하는 서울 광화문, 유종화 전 외교부 장관이 주축인 서울 강남구 학동, 반 총장의 개인 사무실인 마포, 정치권 실무자들이 일할 것으로 전해진 여의도 캠프가 존재해왔습니다. 하지만 광화문 메인 캠프가 구성되면 기존 광화문, 학동 사무실 등은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 전 총장은 앞서 단합의 상징인 에이브러함 링컨 전 미국 대통령 묘소를 찾은 것처럼 강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장소를 귀국 전에 한 차례 더 방문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새누리당 상임정국위원회 회의장이 빈자리로 썰렁합니다. 회의가 1시간 40분 넘게 열리지 못하자 일부 의원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당 지도부는 막기 바쁩니다. 그냥 기다리시면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상임정국위는 제적위원 51명 중 24명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습니다. 친박 핵심이 상임정국위원들의 회의 참석을 조직적으로 막은 탓입니다. 같이 당에 몸담았던 이런 올라라는 분들이 지금 참석을 막고 있습니다. 반대 내지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분들의 좀 방해가 있지 않았나 이런. 서청원 대표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계적인 방해가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그런 말만 들었기 때문에. 비대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인적 청산을 준비하던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뜻하지 않은 일격에 분노했습니다. 이 나라를 망친 패거리 정치의 민낯이 어떤가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보여준 그런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예정대로 모레 본인의 거취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대로 무너질지 마지막 뒤집기 한 수를 모색할지 임 위원장이 마지막 고심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자, 이렇듯 친박계 맏형 서청원 의원과 대립하고 있는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마지막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친노 좌장 이해찬 의원과 맞짱을 떴던 더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도 올해 총선 전에 비슷한 고비가 있었죠. 임명진 위원장이 이 고비를 넘기고 제2의 김종인이 될 수 있을까요? 김경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상임정국이 무산으로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일단 당내 정치에서는 친박에 한 차례 패배했습니다. 한 친박계 인사는 친박을 탓할 게 아니라 자기 능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온 인적 쇄신 시한을 두고 임 위원장이 물러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힘이 없어서 안 가지고 가기도 하고 빈손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 잘 생각해.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시절 김종인 의원도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과정에서 친문계와 부딪히자 이틀간 칩거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나서 설득한 뒤에야 총선을 망칠 수 없다며 복귀했습니다. 이 당을 갖다가 떠난다고 하고 보시면은 지금 선거가 별로 한 20여일밖에 남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임명진 위원장도 충격요법을 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뭐 저렇게 정치적으로 뭐 그런 의미를 둘 만한 회의가 아니었는데 이게 뭐 다 정치네 보니까 일요일날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예. 임 위원장 측 인사는 누가 옳은 일을 하는지 누가 명분을 쥐고 있는지 보라며
인 위원장이 먼저 물러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 위원장의 역할 모델인 김종인 의원은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인 위원장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김경화입니다. 네, 정치권 뒷이야기 알아보는 정치 속보기 TV조선 배성규 정치부장 오늘도 나왔습니다. 자, 배 부장. 네. 뭐 새누리당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네. 지금 상황 보니까 이 임명진 비대위원장, 서청원 전 대표 간의 이 싸움이 상당히 갈 것 같은데 어디까지 갈까요? 네, 그렇죠. 지금 보면 이 새누리당은 이 굴러온 돌인 임명진 위원장과 박힌 돌인 서청원 의원 간의 네. 밀어내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화면 먼저 보시죠. 최순실 폭탄에 좌초 위기를 맞은 새누리호.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의원 등판에 친박 청산 칼날을 휘두릅니다. 이정현 전 대표가 가장 먼저 밀려나고 정가변 의원도 알아서 떠납니다. 하지만 친박 맏형 서청원 의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느냐며 결사항전을 외칩니다. 최경환 의원도 못 나간다며 끝까지 버팁니다. 인 위원장 편에선 정우택 원내대표 두 사람의 나가라고 소리치자 친박계 눈치 보기 급급하네요. 그런데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조직적 반격에 인 위원장 지도부 구성도 하지 못합니다. 임명진과 서청원의 혈투 결과 새누리호 어디로 갈까요? 참 뭐 너무 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데, 자, 오늘 이 문제가 말이죠. 비대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상임 정국위를 열어야 되는데 네. 이거를 하겠다는 분과 못하게 하겠다는 분 서로 양측이 충돌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볼썽사나웠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오늘 상임 정국위를 열어서 여기서 이 비대위원들을 뽑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51명 중에 26명이 와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위원을 참석시키려는 쪽과 막으려는 쪽이 이 맞붙어서 정말로 볼썽사나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임명진 위원장, 그다음에 정우택 원내대표 쪽은 이 의원들을 모아오기 위해서 네. 체포조를 만들었고 또 이 서청원 의원과 친박 측은 그걸 막으려고 저지조를 만들었습니다. 아예 무산시키기 위한 그렇죠. 그런 거죠. 무산시키려고. 그래서 이 국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 저지조가 가서 설득해서 돌려보내면 네. 체포조가 다시 달려가서 끌고 오는 이 정말 웃지 못할 풍경이었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이 서청원 의원은 본인뿐만 아니라 부인과 보좌관들까지 총동원됐다고 하고요. 서 대표 부인이 굉장히 적극적이십니다. 그러시죠. 예, 거기다가 뭐 이 반대쪽 임명진 위원장 쪽도 최대한 의원들 다 보내갖고 막 네, 네. 잡아하고 했는데 결과는 2명이 모자라서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이름으로써 이제 비대위 구성도 다음 주로 연기가 된 것이죠. 네, 두 분이 예전에 굉장히 절친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원래 평소에도 자주 만났고 또 골프도 자주 쳤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비대위원장으로 친박을 설득해서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한 사람도 서 의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요? 그래서 네. 전에는 이 두 사람 골프 치는 게 목격이 되는 바람에 비박계. 그래서 비박계가 작년에는 비토를 해버렸어요. 임명진 위원장. 그럴 정도의 사이였는데 결국은 이 서 의원의 추대로 올라갔지만 인적 청산이 불가피하다. 이런 거에 이 명분에 때문에 결국엔 서 의원 본인이 임명진의 칼에 당하는 그런 상황으로 간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두 분이 뭐 누구도 물러설 기미는 안 보입니다. 네. 끝까지 부딪히면은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 위원장이 뭐 예정대로 내일 모레 그냥 끝내고 나가시는 겁니까? 일단 인 위원장이 원래는 그렇게 얘기했죠. 친박 핵심들이 안 나가면 8일날 내가 내 거취를 밝히겠다. 근데 네. 거취를 밝히겠다고 했는데 나가겠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만두겠다거나. 지금 기류는 인 위원장이 그만둘 기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마도 더 강한 강공책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서 의원 쪽을 더 밀어붙이는 그런 기류가 강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숫자가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 인 위원장 쪽에는 지금 의원들 숫자를 보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선, 중도파, 네. 그다음에 변방의 친박들까지 다 뒤에서 있는데 왜? 여기에 서 있으면 자기들이 선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서 있는 건데 이 서 의원 쪽은
절대 안 물러선다. 니들이 아무리 해봐라. 내가 물러서나. 그러면서 지금 법적인 대응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정당법상 탈당을 강요할 수 없게 돼 있는데 탈당 강요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할복하라고 했는데 이거 협박죄다. 사실 좀 웃기는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법정 투쟁을 해서라도 우리는 못 물러난다. 그리고 핵심 당원들 편 우리 뒤에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물러나게 하겠느냐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뭐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하여튼 새누리당 상황도 만만치는 않군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바다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이 버린 쓰레기가 서해와 남해로 밀려드는 겁니다. 하늘에는 중국 스모그, 바다엔 중국 쓰레기. 어민들의 안전과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판포커스는 쓰레기로 뒤덮인 바다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청정바다로 이름난 전남 여수. 해안가를 둘러봤습니다. 각종 페트병, 비닐, 스티로폼, 심지어 신발까지 온통 쓰레기입니다. 예, 전지가 다 쓰레기예요. 이거 주민들이 버린 게 아니고. 주민들이 매달 치우지만 금세 또 쌓입니다. 이 작업선들이 저기 나당 가다가 내 버려버려요. 수거를 해가야 하는데 다 버려버려요. 하늘에서 본 완도 앞바다, 에메랄드빛 바다에 전복 양식장이 빼곡합니다. 그런데 해안가로 다가가 보니 역시 쓰레기장입니다. 주민들이 팔을 걷어붙였는데 반나절 만에 모은 쓰레기가 배 5척을 가득 채웁니다. 그나마 치울 사람이 사는 곳은 나은 편. 무인도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바람이 새바람이 불면 억지로 또 와요. 밀린 데는 몽창 밀려고 있어요 지금. 바닷가에 쌓인 쓰레기들을 살펴보면 낯선 한자들이 유독 많이 눈에 띕니다. 바다 쓰레기 사이에는 이렇게 중국에서 밀려온 쓰레기까지 곳곳에 섞여 있습니다. 봄에 한번 치웠는지 또 그러고 떠나려고 돼요. 물이 많이 틀 때는 겁나게 거시하게 해버리더만 흑하게 떠물러 와버려. 서해안에서는 중국 불법 어선들이 어자원을 싹 쓸어가고 쓰레기만 남기고 갑니다. 연평도 해안가에서 쓰레기를 주워봤습니다. 5분도 안 돼 한 바구니가 가득 찼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중국 것. 중국군 모자까지 발견됩니다. 한 해 우리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는 16만 톤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16만 톤 가운데 5%인 8천 톤이 해외에서 왔습니다. 물론 해외라고 해봤자 일본이나 동남아에서 온 건 각각 1%밖에 안 됩니다. 80% 가까이가 중국에서 떠내려온 겁니다. 겨울에는 북서풍을 타고 여름에는 태풍에 밀려 중국 쓰레기가 서해와 남해로 몰려옵니다. 바다 쓰레기는 양식어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바닷물을 끌었어야 되는 입장인데 그 쓰레기들 때문에 바다가 오염되고 바다가 더러워지면 저희는 그 폐사율도 높고 어민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선박 사고의 약 10% 정도가 바다 쓰레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만 프로펠러에 로프가 걸린다든지 내지는 엔진 냉각수를 플라스틱 조각이 막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해양 쓰레기 수거에 나서곤 있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쓰레기의 절반밖에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판포커스였습니다. 네, 오늘 일본 정부가 부산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문제 삼아 경제 보복 조치에 나섰습니다. 정치부 김남성 기자 나와 있는데 앞으로의 그 배경과 향후 전망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일본에서 주장하는 걸 한번 짚어봅시다. 이게 한일 위안부 합의에도 어긋난다. 그리고 국제적인 협약도 어긋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맞습니까? 네, 한일 위안부 합의에는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소녀상과 관련해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네. 그래서 이를 두고 일본 정부는 사실상 철거를 약속한 거다. 우리 정부는 합의문 그대로
관련 단체와 협의 등을 통해 노력하겠다. 네. 이런 거라고 반박합니다. 네. 다만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새로 설치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시 갈등이 증폭된 겁니다. 또 일본이 말한 국제협약은 빈협약인데 네. 이 빈협약은 외교 공간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다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녀상이 과연 안녕과 품위를 손상시키는지는 한일 간 해석이 매우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주장하긴 하는데 그렇다면 위안부 합의 이후에 일본이 우리에게 뭐 잘못한 거는 없습니까? 일본도 위안부 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네. 위안부 합의 1항, 2항을 보면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공식적 사죄와 반성을 해야 한다. 네. 또 모든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병행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아베는 10억엔 출연으로 위안부 문제는 모든 게 끝났다. 네. 또 손톱만큼 사죄 편지도 쓸 용의가 없다. 그러다가 방위상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 정부도 일본 측이 위안부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걸 제대로 짚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이 지금 경제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중국은 사드 가지고 우리에게 보복 조치한다고 그러고 우리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또 낀 셈이 되네요. 그렇죠. 일본이 양국 간 통화사업 협상을 중단하고 한일 고위급 경제 협의도 일방적으로 연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우리 외환위기 트라우마를 적절하게 활용하겠다는 그렇죠. 네. 의미를 익히는데요. 하지만 위안부 합의 전까지 일본은 지금까지 뭐라고 했느냐. 우리에게 역사와 경제 안보는 분리하자.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번 경제 보복 조치는 자기 스스로 주장한 역사 경제 분리 원칙을 네. 스스로 부인한 자기 모순적 행태입니다. 또 중일 양국이 현재 컨트롤 타워가 없는 우리 행정부의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사드 배치, 위안부 문제를 놓고 갈라진 여론 상황을 잘 활용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은 우리를 아주 이렇게 약점을 파고드는데 네네. 우리 정부는 지금 솔직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래서 뭐 자칫하면 굉장히 큰 외교적 위기가 올 수 있는데요.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행정부 자체가 무력화돼 있지만 네. 어쨌든 관련 단체들이 굉장히 힘을 빨리 모아서 네. 일본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도 문제가 있다는 걸 저들이 지적을 하면서 네. 나름대로 또 외교적 정책을 펼쳐나가야 됩니다. 예, 참 복잡 미묘한 일입니다만 여하튼 우리 정부가 적절한 아주 현명한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합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오랜만에 한국 경제에 희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유례없는 반도체 시장 호황으로 세계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이 껑충 뛰었습니다. 김아림 기자입니다. PC의 일시적 저장 장치로 쓰이는 D램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최근 2달 사이 가격이 40%나 폭등했습니다. 중국과 인도 등 수요는 늘고 반도체 업체는 줄어 공급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75%를 차지하는 삼성과 SK하이닉스 실적도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매출은 53조 원에 영업이익은 9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3년 10조 원대 영업이익을 올린 이후 최대 실적입니다. 반도체에서만 4조에서 5조 원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반도체의 어떤 그런 그 경기 사이클로 봤을 때는 오히려 또 다시 주도하는 그런 위치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실적을 이번에 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SK하이닉스도 4분기 1조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1년 만에 50% 이상 늘었습니다. 반도체는 1분기에 가격이 30% 더 오르는 슈퍼 호황기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산업의 쌀 반도체가 다시 수출 효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오늘 하루 놓치면 아까운 뉴스 전해드리는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김미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언론이 문법도 몰라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을 맡았던 서석구 변호사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서 변호사와 어렵게 전화가 돼서 입장을 직접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서 변호사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첫 공판에서 대통령을 이 소크라테스와 예수에 비유했다고 전해지면서 비난을 받았는데요. 서 변호사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문제겠지만은 다수결이 편견과 선동에 의해 가지고
얼마든지 다수결도 위험해질 수 있다. 비근한 역사적 사세로 소크라테스와 예수를 들 수 있다. 제가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대통령을 갖다가 예수라고 했다고 난리를 치고, 아니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문법도 국어 문법도 전혀, 국어 실력도 문장 능력도 전혀 없는 사람입니까? 네, 한마디로 언론이 잘못 이해를 했다는 건데요. 또 촛불 집회가 민심을 대변하지 않았다. 또 촛불 집회 뒤에 종북이 자리하고 있다. 이런 의혹 제기를 한 데 대해서도 엄청난 비난을 받았잖아요. 이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모두 다 종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법정에서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나 왜 북한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했겠느냐. 대통령을 공공연히 단도제 처형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른 이석기 내란 선동범을 갖다가 석방하고 뭐 정치 탄압 희생양이라고 하니까 북한이 그렇게 선동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대한민국에 대한 반란이다. 자, 뭐 전체 다는 아니지만 분명히 종북은 있다는 주장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혼이 비정상적인 서석구 변호사를 통해서 국민을 능멸했다고 했죠. 이에 대한 입장도 물었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국회 대변인은 이재정 의원 아닙니까? 이재정 의원은 그 민변 변호사입니다. 이석기 내란 선동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사람 무죄라고 변론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더민주당 정체가 뭡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제 현재 변론이 있을 텐데 똑같은 그렇죠. 입장을 이어가실 계획이신지요? 그렇죠. 제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이게 나중에 논란이 되니까 좀 변명처럼 좀 얘기한 거 그런 느낌도 좀 들긴 하던데요. 네, 녹취록을 다 확인해봐야 만 확실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이 문법도 몰라. 어떻게 보면 그게 현장에 언론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 모든 언론인들이 문법도 모르고 이거를 뭐 국회에서 보도를 했느냐. 뭐 그런 좀 의문점이 남긴 앞으로는 남습니다. 좀 촉을 더 세우고 언론이 좀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더하기 뉴스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봉그나 제마나 가자. 자, 어딜 가자는 겁니까? 헌법재판소 가자는 겁니다. 자, 이 헌재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는 윤전추 행정관만 참석을 했고요. 문고리 2인방인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은 불참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디에 있는지 소재도 파악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헌재가 경찰에 소재 파악을 요청하기로 했는데요. 우병우 범국민 수배령을 내렸던 DC 인사이드의 주식 갤러리가 나섰습니다. 자신들이 찾겠다는 겁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자, 헌재에서 찾아달라고 요청 들어왔다. 국민 수배령 내리자. 심심한데 안봉근 이재만 잡자. 집이 어디냐. 이렇게 관련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헌재는 문고리 2인방에 대해서 19일 재소환을 결정했는데요. 주식 빼고 다 잘한다는 이 주식 갤러리들이 이번에도 증인을 데려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아, 또 조만간 또 우병우 전 수석처럼 현상금 걸리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참 좋은데 딱 걸렸어. 아, 천호식품 얘기군요. 네, 이 CEO가 직접 출연해서 유행어까지 만들어낸 광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뭐 딱 좋은데 이 유행어 다들 기억하시죠? 남자한테 정말 자, 스타급 경영자 천호식품의 김영식 회장이 2달 전에 촛불 집회 비난글을 올려서 호되게 비난받은 데 이어서 이번에는 캐러멜 색소가 들어간 홍삼 제품을 판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 회장직에서 오늘 내려왔습니다. 손수레 하나에서 시작해서 회사를 연매출 750억 규모로 키워놓은 김 회장의 성공 스토리도 결국 하루아침에 재가됐습니다. 경영권 승계는 아들에게 완전히 이뤄진 상황이어서 퇴진 꼼수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잘 들었습니다. 더하기 뉴스의 김미선 기자였습니다. 한보 정태수 회장이 97년 청문회에서 신상 발언을 합니다. 회의가 행성되는데 섬과 아베로서 산에 올라가면 양지 쪽으로 올라가면 양지만 우리 한보는 언론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음지 쪽만 미치지고 있습니다. 그는 한보 부도를 생이빨 빼기라고 합니다. 어린애에게 젖을 주다 떼버린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YS에게만 돈을 안 줘서 청문회에 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기기묘묘한 자기 변론의 절정이 바로 머슴론입니다. 곳간에 뭐가 들었는지 머슴이 어떻게 아느냐. 주인인 내가 알지.
세상의 월급쟁이들을 자괴감에 빠뜨린 말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96년 비자금 재판을 받습니다. 요즘 최순실 재판이 열리는 중앙지법 417호 법정입니다. 기업인들이 정치 자금을 내고 정치에 참여해 정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는 보람을 얻었을 것이다. 정치가 안정되면 사업에도 도움이 된다. 궤변은 계속됩니다. 돈을 안 받으면 기업인들이 불안해 투자를 꺼린다. 여러 사람이 정치 자금을 조성 관리하면 부패가 온다. 그래서 욕을 먹어도 대통령인 내가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이 황당 변론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촛불은 민심이 아니라더니 신이 헌재를 보호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음을 달라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도 예수도 다수결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더니 다수결로 뽑힌 대통령 임기를 보장하랍니다. 실소와 야유가 터졌고 재판관들이 웃음을 참으려 애씁니다. 부처님더러 생선 토막을 훔쳐먹었다고 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죄인이 자기를 부처에 비유해 얼토당토 않게 결백을 주장하는 걸 가리킵니다. 박 대통령 변호인은 대통령을 부처 대신 예수에 비유했습니다. 영국의 문호 월터 스콧은 역사와 문화의 소양이 없는 변호사는 기계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입이자 얼굴입니다. 변호인의 언행을 보면 의뢰인의 소양도 알 수 있습니다. 뉴스판이 단독 보도한 최순실 정호성 녹취에도 소크라테스가 등장합니다. 최 씨는 국정원 댓글 판결에 대한 대통령 발언에 악법도 법이라는 소크라테스의 명언을 넣으려다 뺍니다. 이래저래 저승에 있는 소크라테스의 귀가 간지럽겠습니다. 앵커 칼럼 황당 변론의 신기원이었습니다. 오늘부터 평창 올림픽이 치러질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선 피겨스케이팅 경기가 개장 이후 처음으로 열리고 있는데요. 샛별 차준환 선수는 국내 팬들 앞에서 멋진 4회전 점프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다솜 기자가 소개합니다. 남자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의 아름답지만 힘찬 점프. 세계 남자 피겨 무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4회전 점프입니다. 피겨 선수들의 채공 시간은 약 0.75초. 4회전 점프는 1초가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공중에서 무려 4바퀴를 회전하는 고난도 기술입니다. 우리나라에선 16살 샛별 차준환이 4회전 점프를 깔끔하게 성공하며 세계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준환의 4회전 점프는 왼발로 점프에 오른발로 착지하는 쿼드러플 살코입니다. 기본 점수만 무려 10.5점으로 3바퀴를 회전하는 트리플 살코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스피드, 점프 높이, 회전력 등 모든 요소들이 조화를 이뤄야 성공할 수 있는데 차준환은 이번 시즌 점프 직전 스피드를 줄이던 버릇을 극복하며 4회전 점프의 성공률을 9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항상 이제 스피드를 줄이지 않고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최근 주무기인 쿼드러플 살코 외에 2종류의 4회전 점프를 연마 중인 차준환. 세계 무대에서 금빛 예술을 펼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스포츠 사이언스 이다솜입니다. 네, 빅데이터가 세상을 바꿉니다. 대선을 앞두고 20년 만에 4당 체제로 개편되면서 정치 지형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회의 정치 지형 변화가 뭘 의미하는지 서울대 데이터 저널리즘 랩의 장슬기 연구원 나와서 같이 분석해 봅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앞으로 우리 정치에서 협치를 볼 수 있을지 이걸 또 빅데이터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당장 대선에서 18세로 선거 연령을 낮춘다든지 또는 개헌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최근 정치 세력의 다각화가 미치는 영향이 아마 클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당과 협력하지 않는다면 변화를 모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사당 체제가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입법 과정 한번 들여다보셨다면서요? 네, 쉽게 이야기하면 누가 누구와 함께 많이 발의를 했는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법안 발의를 하려면 적어도 국회법에 따라서 10명의 의원이 뜻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함께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적어도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입장을 같이 한다라는 것을 의미할 텐데요. 네. 그리고 또 발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원과 함께 발의를 많이 하고 할수록 통과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렇죠. 네, 따라서 서로 얼마나 자주 또 그리고 많이 함께 발의를 했느냐를 분석하면요, 그러니까 의원들 간의 협력 정도가 도출될 수 있고요.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 협력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보고자 했습니다. 뭐 보통 뭐 법안 품앗이라고도 표현도 네. 하던데 친한 의원들끼리 또는 이제 의원실에 가까운 의원들끼리 이 법안을 함께 발의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편향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네. 20대 국회 개원 이후 모든 발의 법안 3,005건에 대해서 모두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분석의 중심은 아무래도 4.13 총선 이후 중간자 입장을 자처하고 나서 이제 국민의당이 될 네. 텐데요.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그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각 동그라미들을 보시면 의원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안 발의를 함께한 의원들 사이에는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복잡하지만 직관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으시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크게 두 덩어리입니다.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초록색인가요? 저게 아마 제가 볼 땐 국민의당 아닌가 싶긴 한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당이 양당 사이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네.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동그라미의 크기는 각 의원이 얼마나 그 가교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발의자 명단에 많이 들었다 이런 뜻이겠네요, 그러면?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발의를 많이 했다고 해서 동그라미 크기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성향이 서로 다른 의원들 간에 이쪽 저쪽을 가리지 않고 많이 발의를 한 사람들이 이제 동그라미 크기가 커지는 겁니다. 이제 가교 역할을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당을 보시면요, 가운데 이제 유난히 큰 동그라미들이 국민의당을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 네. 있습니다. 다른 당과 비교해서 유난히 국민의당의 평균적인 동그라미 크기가 크죠. 네. 네, 특히 이제 국민의당 중에서도 김관영 의원과 김동철 의원 같은 경우가 가장 같이 동그라미 예, 크기가 예, 컸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발의 법안 수가 많은 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당을 가리지 않고 이 당 저당의 여러 의원들과 다양하게 뜻을 모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의원들은 한 의원당 평균 210개의 법안을 발의해서 법안 네. 활동이 가장 활발했는데요. 이 가운데 88%가 다른 당과 협력한 법안이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이게 네트워크에서 우리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거기서 보면 이 국민의당이 새누리당보다는 더불어민주당 쪽에 좀 가깝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균형 있게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각 당이 어떤 정당과 가장 많이 발의를 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민의당 의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그렇죠. 의원들이 많기 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의 공동 발의가 157건 정도로 가장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새누리당 그리고 또 지금의 개혁보수신당이죠. 새로 나온 개혁보수신당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숫자도 약 60여 건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비율을 놓고 보면 국민의당 이외의 다른 당들이 이념 성향이 다른 다른 당과 함께 발의한 것보다 훨씬 국민의당이 균형 잡힌 것을 보실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적어도 법안 발의를 했을 때는 국민의당이 보수 진영이나 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균형자적인 입장에서 중간자적인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 개헌이 된다면 이런 개헌이 돼서 다당 구조가 이제 자리를 잡는다면 이러한 역할을 해줄 당들이 많이 등장하기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게 뭐 제3지대 빅텐트론입니다. 근데 양당 체제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갈등이 좀 심할 때 이게 중재할 사람이 없다는 게 단점인데 이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 이 제3당의 존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오늘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낮에는 겨울 외투가 좀 덥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철원이 9.6도, 동두천은 11.9도까지 오르면서 역대 가장 높은 1월 상순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주말에도 겨울답지 않은 온화한 날씨는 계속됩니다. 강추위는 다음 주 화요일에 찾아오겠습니다. 주말에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낮에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남해안으로 확대되겠고요. 남부와 제주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중부도 모레 밤에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대체로 가끔 구름 많겠고요.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도, 대전, 대구 0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10도를 웃돌면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해상 날씨 남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강추위가 이어집니다. 갑자기 크게 추워지는 만큼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판 기상정보 이진희였습니다. 네, 뉴스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사실을 보고 진실을 찾는 뉴스를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월요일 저녁 7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